안녕하세요. 진짜 요즘 일하는 방식 정말 다양해졌죠. 그냥 사무실 출근하는 건 기본이고,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처럼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기도 하고, 또 배달이나 운전 같은 거 플랫폼 앱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흔하게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법적으로 근로자 권리를 딱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주 12시간 연장 근로 제한, 이런 기본적인 규칙은 또 어떻게 적용될까?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지점들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귀한 자료죠. 노동판례 리뷰 2024. 이걸 바탕으로 최근 법원의 중요 판결들을 한번 샅샅이 뜯어볼 건데요. 법원이 누가 진짜 근로자냐, 그리고 근로시간은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맞냐, 이 질문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답을 내놨는지, 그 핵심이랑 좀 놀라운 지점들까지 저희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주제, 바로 근로사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법적으로 근로자냐 이거죠. 계약서에 프리랜서 딱 적혀 있으면 무조건 근로자 아닌 걸까요? 최근에 그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 사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던져줬어요. 뭐랄까, 무늬만 프리랜서 논란이 정말 뜨거웠던 사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이 계약의 어떤 형식, 이거보다는 실제 어떻게 일했느냐, 이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훨씬 중요하게 봤어요. 몇 가지 좀 핵심적인 판단 근거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방송 편성표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근무 시간이나 내용이 딱 정해지고 또 업무 지시를 받고 이런 상당한 수준의 지휘, 감독이 있었다. 이걸 봤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업무 협조 요청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줄 자체가 그냥 구속력 있는 지시처럼 작용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정규직 아나운서랑 거의 똑같은 업무를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방송사에 소속된 게 아니면 좀 맡기 어려운 그런 부가적인 업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내 행사 진행 같은 거요. 그런 것도 꽤 많이 담당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이건 단순 용역 제공 관계는 아니다라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그 방송사에 딱 전속돼서 활동했다는 점, 이것도 봤습니다. 다른 방송 출연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고 또 단체 카톡방 같은 데서 스케줄 계속 공유하고 심지어 동료 아나운서 대타 근무까지 서야 했다면 글쎄요, 이걸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보수 역시 프로그램 건당 얼마 이런 대가라기보다는 정해진 근무 시간에 대한 고정적인 급여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마지막으로 출퇴근 시간이 방송 스케줄 따라 사실상 정해지고 휴가 쓸 때도 보고하고 승인받고 이런 절차들이 있었다는 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이렇게 최종 인정을 한 겁니다. 와, 정말 뭐랄까, 되게 여러 측면을 엄청 꼼꼼하게 따져봤네요. 결국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놨어도 실제로는 회사 지휘 감독 아래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일하고 다른 직원들이랑 비슷한 업무하고 또 경제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회사에 좀 이렇게 종속돼 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 이런 거군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판결인데요.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겠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좀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는 다른 방송 직종들, 나아가서는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핵심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 어떻게 일했느냐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이죠. 그렇군요. 그럼 플랫폼 노동은 어떨까요? 이게 구조가 훨씬 복잡해서 판단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타다 드라이버 사건 보면 차량은 쏘카고고 앱 운영은 VNCC가 하고 또 드라이버는 헤럴드 HR이라는 인력 업체에서 공급하고 이렇게 세 회사가 얽혀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누가 진짜 사용자고 드라이버는 그럼 누구의 근로자로 봐야 하나요? 네, 타다 사건. 그게 정말 구조가 복잡했죠. 말씀하신 대로 소카, VNCC, 헤럴드 HR까지.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라든지 경제적 종속성 같은 거.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중요한 건 플랫폼 노동만의 특징적인 측면들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플랫폼 노동의 특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매개체가 중간에 있으니까 사용자랑 노동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점, 그리고 업무 지시나 관리가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여러 사업 주체가 좀 복합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이런 특성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타다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VNC가 만든 운행 매뉴얼이나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이요. 이게 그냥 정보 제공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회사 복무 규정처럼 드라이버들 근무 태도나 서비스 품질 같은 걸 아주 상세하게 규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이나 대기 장소, 그러니까 차고지죠. 이런 걸 지정하고 콜배분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 수행을 통제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 감독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아,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결국엔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럼 사용자 책임을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드라이버랑 직접 계약한 건 그 인력업체였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계약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한 주체가 누구냐 이걸 봤습니다. VNC는 타다 앱 운영의 핵심 주체로서 드라이버 교육, 근무 평가, 서비스 기준 설정 이런 사실상 노무 관리를 다 총괄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반면에 그 인력 공급 업체 헤럴드 HR은 어떤 독자적인 사업 기반이나 관리 감독 수단 같은 게 별로 없이 그냥 VNC 지시에 따라서 드라이버 모집하고 4대 보험 처리해주고 급여 지급하고 뭐랄까 단순히 VNC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에 그쳤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VNC랑 드라이버 사이 없었지만 VNC하고 헤럴드 HR이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수카의 타다 서비스라는 사업을 수행하는 이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은 VNC가 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따라서 VNC에게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결론에 이른 거죠. 아, 정말 흥미롭네요. 이게 진짜 재밌는 지점인데요. 계약서에 도장 찍힌 이름보다 실제 권한이랑 통제력, 이걸 누가 가졌는지가 관건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엄청 복잡하게 얽힌 구조 속에서도 법원이 그 실체를 딱 꿰뚫어 보려고 한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이 판단 결과에 따라서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휴가 같은 근로기준법상 권리 보장 여부가 확 달라지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플랫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면 내 근무 형태가 혹시 이런 실질적 종속관계에 해당하진 않는지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근로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법이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 허용하잖아요. 근데 이 12시간,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게 생각보다 논란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넘겨서 일한 시간을 매일매일 다 더해서 12시간 넘는지 이걸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일주일 총 근로 시간이 법정 기준인 40시간을 얼마나 넘었나 딱 그것만 계산해서 그 초과분이 12시간 넘는지 보면 되는 건지. 네, 바로 그 계산 방식이 최근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한 회사 대표가 근로자한테 100번 넘게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시켜서 일을 시켰다. 이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는데요. 검찰은 매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하는 방식, 그걸로 계산해서 기소를 했었죠. 아, 그렇군요.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가령 어떤 근로자가요, 월요일에 12시간, 화요일에 11.5시간, 수요일에 12.5시간, 목요일에 11.5시간을 일했어요. 그리고 금, 토, 일은 쉬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일주일 총 근로시간은 49.5시간입니다. 이 경우에 연장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 그러니까 방식 1, 일일 초과 합산은요, 매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는 시간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 4시간, 12 빼기 8, 화요일 3.5시간, 11.5 빼기 8, 수요일 6.5시간, 14.5 빼기 8, 목요일 3.5시간, 11.5 빼기 8, 이걸 다 더하면 총 17.5시간의 연장 근로가 됩니다. 그런데 방식 2, 주간 초과 계산은요, 그냥 일주일 총 근로시간, 아까 49.5시간이었죠. 여기서 법정 기준인 주 40시간을 뺀 시간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49.5시간에서 40시간을 빼니까 9.5시간이 연장 근로 시간이 되는 거죠. 와, 계산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진짜 엄청나게 다르네요. 방식 1로 하면 17.5시간이니까 주 12시간 한도를 훌쩍 넘겨서 법 위반인데, 방식 2로 하면 9.5시간이니까 한도 내에 있게 되네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게 좀 놀라우실 수 있는데 대법원은 방식 2, 즉 1주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방등된 예시에서는 연장근로가 9.5시간으로 계상되니까 12시간 한도를 넘지 않았다. 그래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니, 그럼 매일 야근을 엄청나게 해도 주 전체 총 시간으로 52시간만 안 넘으면 처벌은 안 된다는 건가요? 이건 좀 상당히 의외인데요. 왜 그렇게 판단한 거죠? 일자 그대로의 해석에 기반한 건데요.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보면 처벌 기준이 되는 시간을 1주간 12시간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지 1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하라는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제50조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게 기준 근로시간이라고 정하고는 있지만 처벌 규정 제110조 제1호하고 직접 연결되는 그 53조 1항의 문헌 자체는 1주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점에 주목한 거죠. 여기에 더해서 그 형사처벌 규정은 가능한 한 법률 문헌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이른바 재형법정주의 원칙이라고 하죠.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것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해석상 좀 의문이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인두비오 프로레오, 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1일 8시간 초과분 합산, 방식, 이걸 처벌을 위해서 끌어다 쓸 수는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처벌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결과를 가져오니까 법조항 문구 그대로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 원칙이 작용한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계산 방식은 어디까지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이 기준이 연장근로 수당 계산과는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분명히 시사했어요. 아, 처벌 기준하고 수당 지급 기준은 다를 수 있다. 그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네, 그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계산 방식을 명시하지는 않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이 모두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아까 그 예시에서 방식 1로 계산됐던 17.5시간 있잖아요. 그 전체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처벌은 면하되더라도 수당은 제대로 다 줘야 하는 거죠. 아하, 이게 진짜 중요한 구분이네요.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한도 계산은 주 40시간 초과분만 보지만 돈으로 받는 연장근로 수당은 일 8시간 초과분이랑 주 40시간 초과분 이걸 다 따져서 받아야 한다. 와,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인데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법조항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 그러니까 처벌이냐 보상이냐 이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하고도 다른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노동판례 리뷰 2024 자료를 통해서 최근 노동법 분야의 정말 뜨거운 쟁점 두 가지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첫째, 누가 법적인 근로자인가 하는 문제는 계약서의 이름표보다는 실제 일하는 모습,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얼마나 종속되어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히 플랫폼 노동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에 맞춰서 그 기준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계약서보다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둘째,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처벌받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오직 1주간 총 근로시간 중에서 40시간을 넘는 시간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을 접했죠. 하지만 이게 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과는 다르다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도 짚어봤습니다. 이런 판례들은 그냥 법정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일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법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 바탕으로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법원이 지금처럼 근로관계의 실질,
그리고 법 조문의 문헌에 주목하면서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 기술 발전은 또 어떤 새로운 법적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AI가 업무 지시하고 성과 평가하고 심지어 해고 결정까지 내리는 시대가 온다면 그 전통적인 사람에 의한 지휘 감독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바뀔까요? AI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 이걸 종속성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또 업무가 막 극도로 세분화되고 또 비동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의 법적 틀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새로운 형태의 노동광대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미래의 도전에 대해서 법원은 앞으로 어떤 기준과 해답을 제시하게 될지 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기술 발전이 가져올 노동법의 미래라.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